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신세아입니다.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돈을 빼가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그 수법은 점점 지능적으로 발전하다 보니 범죄를 알아채기가 도통 쉽지 않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대선 당시 보이스피싱 엄단을 주요 금융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김혜인 기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사연을 직접 듣고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A씨.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로 1,500여만 원을 잃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만 하는 가족 채팅, 그 방에 우리 엄마가 집사람이 이걸 올렸어. 이렇게 부탁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 전화를 했더니만 이제 그 문자가 다시 와가지고 나한테 뭔 일이 있어서 이제 그런가 보다. A씨뿐 아니라 A씨 딸과 친분이 있는 회사 직원도 속아 넘어갈 정도로 수법은 정교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설치를 못하니까 여직원한테 알아서 그걸 좀 이거 해주라고 하니까 거기도 말투나 이런 게 평상시 랑 이야기했던 그런 말투고 그래서 그냥 별로 의심 없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안내에 따라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했고 이를 통해 A씨 휴대폰 속 개인정보를 빼가는 식의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자기들이 내 걸 비밀번호까지 털어서 가져간 거죠. 얼마나 더? 한 1,500쯤 된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정보 가지고 내 은행 다른 걸 다 모아서 한 번에 다른 계좌로 그냥 다른 출금 계좌를 이용해서 다 가져가는 거야. A씨는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 돈을 잃었고 계좌는 정지돼 일상생활도 멈췄습니다. 일단 일상이 아무것도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수밖에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일상이 불편한. 직원 월급도 직접 은행에 가서 내가 붙여서 이렇게 얼마 계좌번 적어서 은행 청구로 가서 접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ATM 기계도 비대면이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전기세 이것도 이제 3개월 동안은 직접 가서 내야 되고. 은행 측의 안내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후 별다른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 B씨 어머니는 딸이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부재중이 3통 넘게 와 있고 막 문자도 와 있고 막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울고 계시고 들어보니까 어떤 여자애가 울면서 이제 엄마 성폭행 당했는데 아저씨가 안 놔준다고 그런. 납치 신고를 받은 경찰이 B씨에게 연락했는데 B씨는 경찰의 전화마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됐다고 토로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방금 그런 일을 당해서 주소나 이런 것들 알려드리기가 좀 무섭다라고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경찰분이 계속 이러시면 곤란하다. 뭔가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빨리 알려달라.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자꾸 하시니까 왜 제 주소를 빨리 아셔야 하는지. 이 사건 이후 일상이 공포스러워졌다는 게 B씨의 호소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되게 막 이유 없이 모든 전화가 다 무섭고 이렇게 모르는 번호만 떠도 되게 가슴 쿵쾅거리고 제가 화장실 들어간 그 찰나에 벌어진 거라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내가 잠깐 핸드폰 안 만졌을 때 부모님한테 연락을 한 거지 내 핸드폰이 뭔가 추적을 당하고 있나. 날이 갈수록 무차별적이고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까지 노립니다. 20대 직장인 C씨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은행을 사칭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사기범들의 범행은 스마트폰에 능숙한 C씨마저 깜빡 속을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신용대출 한 건이 있어서 대환대출을 알아봤거든요.
근데 마침 은행에서 대환대출 문자가 온 거예요. 번호도 비슷하고 해서 전화해보니까 ARS도 은행이랑 똑같아서 상담 신청을 해봤고요. 상담원이 전화가 왔고 돈이 급한 상황이라서 의심할 여지 없이 이율이 높다, 야근 중이다는 말에 속은 C씨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내기도 했는데 보이스피싱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언니분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혼자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러면서 국민카드 대표 번호 말고 자기 번호로 오면 그때 송금을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좀 찾아보니까 보이스피싱 수법인 거예요. 이미 가족관계 증명서도 다 보냈고 한 상태인데 그때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진짜 어떡하지? 다행히 금전 피해는 당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었다면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에서도 그 번호를 제한하는 거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니까 진짜 허탈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만약에 이 상황에 놓이면 절대 보이스피싱 같은 걸 피하실 수 없겠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19년 무려 6,720억 원으로 집계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네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요 금융 공약으로 보이스피싱 엄단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강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 엄포에도 하루가 다르게 신종 사기가 생겨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네, 앞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왔습니다. 사건을 취재한 김혜인 기자 옆에 나와 있는데요. 관련 얘기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이제 보이스피싱이 정말 남 얘기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이미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거나 당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번 달에 직접 받으셨던 문자입니다. 아빠 나 폰 문제 생겨서 새 폰 받았어. 문자 확인하면 답장 줘라고 쓰여 있죠. 이런 내용의 문자 받아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누구 하나 걸려라는 식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좀 언급을 했듯이 정부나 금융당국에서도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책들을 지금 연이어서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좀 현장에서 적용이 좀 되던가요? 네, 피해자 A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은행에 연락을 받고 나서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6시에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인출되는 것이 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니 확인해보라는 게 은행의 말이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해봤는데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보이스피싱 주의 관련한 내용의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게 좀 수법이 워낙 교묘해지고 있다 보니까 막상 좀 사기범들의 연락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판단력이 좀 흐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하나은행이 법률방송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례는 크게 3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금융사를 사칭해서 정부 지원 자금을 주겠다,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문자를 보낸 후 앱을 깔도록 유도하는 대출 빙자 사기. 앞서 저희 아버지가 받으셨던 것처럼 자녀를 사칭해서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연락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사기. 그리고 얼마가 결제됐다 이런 문자를 보내서 피해자가 연락을 하면 어플을 깔도록 유도하는 등의 기관 사칭 사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불안해진 마음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형사법 전문 임광훈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새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다양하게 있고 요새 특히 오미크론 같은 게 굉장히 유행하면서 사람들 어려운 마음을 막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지원금이나 아니면은 자가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 납품이나 공급이나 대출을 좀 작게 저금리로 해준다거나.
나아가 이런 무차별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를 하는 경찰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게 임 변호사의 설명이었습니다. 경찰분한테도 보이스피싱 전화가 조사받는 중에도 오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굉장히 많이 지금 퍼져 있습니다. 네, 이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가해자를 잡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좀 만연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윗선 수사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잡기도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에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처벌 사례나 재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실 처벌이 그 제일 아래쪽에 심부름을 하는 뭐 현금 인출책 내지 전달책 이런 분들이 잡히고 처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피해자를 생각한다면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그 제일 아래 분들이 다 구속되고 한다는 게 타당한지는. 네, 이 범죄의 뿌리를 뽑으려면 윗선 수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좀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적발된 범인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이들은 일단 사기죄부터 금융 관련 법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임 변호사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수괴에 해당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을 하고 실제 실형이 20년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자들은 기본적으로 사기죄 공범의 형태로 처벌이 되고 행위 형태에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도 처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미 돈을 뺏긴 피해자들 어떻게 좀 금전적인 구제는 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미 범죄 조직에 돈을 보내거나 빼앗긴 경우에는 돌려받기가 매우 힘들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실질적인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위쪽에서 이런 범죄를 기획하고 다 조정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돈을 다 어딘가로 빼돌려 놓고 이미 그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네, 좀 계속해서 수법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긴 하지만 좀 한 번 더 확인 절차를 거쳐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됨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금융제도나 조세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주 돈 되는 법. 새로운 정부에선 어떠한 금융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좀 실제로는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대한 관심이 좀 뜨겁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 정부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들에서도 이 새 정부 정책에 맞춰서 뭐 사업 전략이나 뭐 정책 등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혹시나 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정책으로 되는지 먼저 변호사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대통령 선거로 당선인이 결정되면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에 따라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제 법령에 있다는 것은 뭐 알고 계실 텐데 이게 별도의 법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바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당선인이 지위와 권한, 예우, 그리고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존속기한, 위원회의 업무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 중에는 정부의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뿐만이 아니라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도 포함됩니다. 네, 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 조세 관련 공약이나 뭐 금융 관련 공약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조세 관련 공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들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역시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실 분야들과 바로 부동산 관련된 세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하고 있고요. 그게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의 상한을 좀 더 인하하는 정책,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또 인하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좀 유예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감면,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들에 대한 게 있습니다. 네, 금융 관련 공약들은 첫 번째로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이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들로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신 그 개인 주주들에 대한 뭐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을 비롯하여 주식의 뭐 물적 분할 요건 강화, 그다음 내부자의 그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공매도 제한 등 자본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약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 지원을 또 강화하고 모태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를 해서 청년, 여성 기업 육성 등을 이제 한다는 그런 공약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를 모두 다 좀 다루기는 방대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조세 공약이나 뭐 금융 관련 공약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여러 공약, 이제 부동산 관련 조세 공약들 굉장히 복잡다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당선인의 조세 공약은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문제시됐던 부동산 조세 정책이 좀 과도하게 좀 높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마치 어떤 이제 위법한 행위인 것처럼 징벌적 세계가 과세가 되었는데 이걸 좀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기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TF팀이라는 게 발족이 돼가지고요. 말씀 표현 그대로 이 정상화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존에 과도하게 높았던 세율을 좀 현실적으로 많이 돌리자라고 하는 취지가 아무래도 가장 큰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 공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자체에 대해서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좀 들으셨긴 하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엔 좀 복잡하고 그 중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장 가지실 구체적인 법률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먼저 이제 부동산 세제의 가장 핵심인 공시가격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장관의 공시로 인한 거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 변경만으로 충분히 좀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시 가격이 워낙 다양하게 여러 군데서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 보는 거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기존에 과도하게 올려졌던 공시가격을 과연 얼만큼 현실화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핵심일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율을 조금 더 인하하려고 하는 방식이 공약집에서 나와 있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법령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 이하에서 과세 표준 등에서 규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율 등에 대해서는 104조에서 저희가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위임을 받은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167조의 사망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좀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걱정하셔서 이제 부동산을 많이 처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과연 이제 정부 정책을 오히려 따라서 처분을 했다가 오히려 이분들이 더 손해보는 게 아니냐라는 좀 의견들도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저희 취득세 관련된 부분인데요. 단순 누진세율을 이제 초과 누진세 구조로 변경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함에 따라 세액이 계산될 때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단순하게 과세 표준이 증가됨에 따라 더 높은 세율로 증가되는 것들을 저희가 누진세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누진세율은 과세 표준이 증가하면 그에 해당하는 세율도 이제 높은 과세 표준을 적용하여 세율을 산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초과 내준세율은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 적용 단계별로 과세 표준을 구분하여 차례대로 그 단계에 해당하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서 계산된 합계액을 산출세액으로 말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혹시나 이 증권범죄 수사나 뭐 처벌에 이르는 과정 개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오픈된 것은 없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현재 금융 관련 법령 등이 이제 대주주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과징금에 대한 처벌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제 실무적으로 조금 지적 사항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질지 뭐 관심 있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가령 뭐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 관련 법령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금융기관이 임원이나 대주주가 될 수 없는데 다만 기소유예가 있게 되면 이것도 유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와 사실상 동일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시장질서 교란 행위 같은 경우에는 시세 조종 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이게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세 조종을 한 거는 맞고 형사처벌 대상은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그 기소유예 판단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고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이제 행정상 제재인 과징금도 또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정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금융 관련 법령에서는 형사적 판단 여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은 좀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예시처럼 이제 사실상 이제 아무런 제재가 없는 이런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얼마나 개선이 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뭐 재테크 관심 있는 분들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앞서서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부동산 관련된 세제나 주식 같은 자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 분명한 것은 자산 관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자산 관리에 유리한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으나 저희가 알고 계신 것처럼 글로벌 경기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대외적인 변수가 좀 많이 생기면서 이러한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통해서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많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재테크는 좀 조심해야 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이제 당선인의 공약들이 좀 아무래도 이제 자산 볼륨이 큰 분들 중심으로 이제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규모가 조금 이제 작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운용자산 볼륨이 조금 작은 이제 직장인 분들의 경우에는 주식이나 아무래도 가상자산 중심으로 이제 운용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최근 이제 가상자산 관련 형사 사건이 점점 늘고 있어서 법이 이제 정비가 되기 전에는 이제 투자 판단 전에 반드시 회계사나 아니면 세무사,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과 조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나 세무사가 이런 상담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자본시장법에서도 이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자문을 좀 허용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러한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가 좀 완화됨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이제 오른다면 부동산 펀드 가입 같은 것도 조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당선인의 공약이 어떻게 좀 이행되는지를 보면서 자산 관리를 위한 좀 전략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과 법조단체는 최근 2년간 변호사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두고 날선 대립각을 보여왔었죠. 양측의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까지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기존 사설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대체할 자체 법률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를 런칭했습니다. 어떤 서비스이고 차별점엔 뭐가 있는지 이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법조단체 직역수호 변호사단이 로톡을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민간 법률 플랫폼 가입 협조 금지라는 변호사 광고 규정 전면 개정, 로톡 미탈퇴 변호사에 대한 징계 등을 통한 대한변협의 초강수, 이에 변협 공정위 제소를 통한 로톡의 반격까지 최근까지도 민간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과 변협 서울변회 등 변호사단체는 강대강 충돌을 빚어왔습니다. 사설 법률 플랫폼 철폐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다시 한번 로톡과의 정면 대결을 택했습니다. 자체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만들어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나의 변호사는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무이한 공익 서비스로 올바른 수임 질서와 법조 문화를 확립,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변호사 정보센터는 사설 플랫폼과 대비할 때 비용, 공공성, 신뢰성, 전문성,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 리걸 리스크 차원에서 모두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공이 운영하는 나의 변호사 서비스는 거대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동 개발하고 전국 14개 지방변회가 협력해 출시한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법률 상담이나 사건 수임 등이 필요한 고객이 지역, 분야, 이름별로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으며 등록된 변호사의 개인 홈페이지와 경력, 업무 사례, 연락처 등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변호사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그리고 사건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자분들께서 어디에 계시든 그리고 어떤 법률 문제에 처해 계시든 그 가까운 곳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플랫폼 내 사건 의뢰 게시판을 이용하면 수임을 희망하는 변호사와 연결되는데 최대 5명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단순 검색으로 변호사를 찾기 어렵다면 그 사건 의뢰 게시판에 그 자신의 사건 개요를 올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최대 그 5명의 변호사가 수임을 신청할 수가 있고 수임 희망을 신청할 수가 있고 그리고 소비자는 수임 희망 신청을 한 변호사의 경력과 업무 사례를 확인하고 1대1로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가장 자신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는 변호사와 국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도 큰 이름 그대로 국민들이 본인에게 맞는 나의 변호사를 찾도록 하자는 게 변협과 서울변회의 목적입니다. 이들 단체는 나의 변호사의 강점을 크게 공신력, 정보량, 비용적 측면 3가지로 꼽았습니다. 플랫폼 개발에 참여한 황규빈 서울변회 공보이사는 먼저 나의 변호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금을 받아서 시장을 장악한 단계에서는 투자금을 집행을 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한쪽으로건 비용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학적으로는 결국 그 비용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공공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차별적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운영 구조상 허위 과장 광고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설 플랫폼과는 달리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경우 검증된 정보만이 제공된다는 게 차별점으로 언급됐습니다. 사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돈을 벌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를 받을 때는 무료나 프로모션을 많이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신들한테 돈을 많이 낸 변호사들을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제공하는 정보의 신빙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희 나의 변호사 같은 공공 플랫폼은 자본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검증된 확실한 정보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꼽힌 강점은 방대한 정보량입니다. 정보의 양의 측면에서도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요. 사설업체의 경우에 참여하는 변호사님들의 숫자가 제가 알기로 최대 400여 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나의 변호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4,300명 이상의 변호사님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점차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번 나의 변호사 출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투자 없이 정해진 예산안에서 운영되는 나의 변호사가 과연 기존 플랫폼에 대항해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겠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의 변호사는 어떠한 이윤 추구도 없이 오로지 국민과 변호사만을 바라보며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고도화나 홍보에 있어서 투입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력이 확실히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그간 협회나 단체들이 민간 플랫폼을 모방했다 실패한 사례들이 대다수인데 변협 역시 지난 2017년 변호사 중개센터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저조한 이용률로 운영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의 변호사 흥행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에 대해 두 기관은 모두 피드백 기간 동안 많은 의견과 지적들을 듣고 보완점을 개선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나의 변호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활약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로포커스 이번 주엔 꾸준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련한 대응 방안을 내놓기도 전에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고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피해자를 전국적으로 양산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나 심지어 수사기관까지 그 범죄의 손길이 뻗어나가고 있는 실정이라 각별한 주의를 하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평생 모은 돈을 일순간에 잃게 만들고 피해자의 목숨까지 앗아가 가정을 파괴하게 하는 죄질이 매우 나쁜 중대범죄 보이스피싱. 그 어떤 잔인한 범죄들보다 전 국민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해당 범죄가 근절되기 위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